오늘 감독님과 또 영화의 송년 역을 맡은 문소리 배우님을 모시고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일단 두 분이 다른 문으로 오셔서 네. 와, 감독님, 일단 흥행 성공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리를 찾아주셨는데 일단은 관객분들께 인사를 좀 들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소감의 말씀 한마디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소리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 소리씨 올라오신 것 같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문 교수님, 네, 그러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곧 교직을 떠날 거예요. 여기서 깜짝 발표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럴 예정이에요. 잠시 가르쳤는데 네, 연기나 잘하자 이러면서. 네,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오늘 이 자리 꽉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고 집중해서 영화를 받아주시는 것 같아서 같이 관람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왜 윤영은 안 왔을까, 송년회 짝은 안 왔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가슴에 그래서 지금 거위랑 박혜인 씨랑 같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걸로, 영원히 함께하는 걸로 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담이지만 네. 이 거위가 저희 현장에서 이름이 있었어요. 보다가 생각났어요. 저희 현장에 그 거위가 계속 군산까지 같이 갔었거든요. 서울 연동에서부터 어떤 타주 농장에 있던 거위 한 마리였는데 걔를 이제 섭외를 해서 데리고 다녔는데 그 거위를 잘 돌보는 것도 제작부의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희 팀이 그 거위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에드워드 스튜어트 코니스버그. 저희 PD 오세영 PD, 제작 PD님이 에드워드 양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우디 앨런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디 앨런의 원래 이름이 앨런 스튜어트 코니스버그예요. 저도 두 감독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거위의 이름을 에드워드 스튜어트 코니스버그라고 지었을 때 굉장히 이 사람은 나랑 통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짧게 그래서 그 거위를 늘 에드워드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에드워드가 잘 있나 촬영하고 그 타주 농장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네, 제가 잠깐 시작하기 전에 파악을 해봤어요. 거위 어떻게 잘 있냐라고 했더니 농장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네.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보고 싶었고 제가 가끔 이제 얌전히 있는데 날씨 덥고 이럴 때 이제 목말랐는데 물을 주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기분 좋을 때 날개를 확 펼칠 때가 있어요. 목을 확 이렇게 빼고 타조처럼. 네. 깜짝 놀랐어요. 그 자태가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면서 박혜인 씨가 술 취해서 시를 읽고 몸짓을 할 때는 몰랐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씬을 찍고 난 다음에 실제 거기에 그 몸짓을 보고 정말 되게 놀랍다. 저기서 따왔구나. 네, 저기서 따왔구나. 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장렬 감독님과 문소리 교수님과 곧 퇴직할 문소리 교수님과 저 윤영 역의 박혜일 배우님을 가슴에 묻고 에드워드 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인님과 같이 이렇게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독특한 즐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감독님 영화 계속 보면서 이번에 진짜 리드미컬하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어떤 변주를 내가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지루하지 않은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소리 배우님 옆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리듬을 불러오기 위해서 문소리 배우에게 사실 좀 구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벌써 필름 시대 사랑할 때부터 다음 영화 꼭 해야 된다라고 대본을 주셨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같이 하게 되셨나요? 뭐 예언이 또 하나 할까? 네, 하여튼 원래 문소리 씨 팬입니다. 문소리 씨가 감독님 팬. 아니, 네. 네, 왜 이러십니까? 뭐 오래된 팬이고, 알기도 오래전에 알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꼭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해일 씨가는 좀 해봤고, 근데 이상하게 또 박해일 씨와 문소리 씨가 우리 그 처음 긴호흡한 거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 사석에서 만나면 두 사람이 또 너무 친합니다. 친하고 너무 서로 익숙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 리듬을 받지 않았겠는가.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장에서 이렇게 감독님이 문 감독님, 문 교수님 부르면서 이렇게 상의를 하시면서 작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놀리신 거죠.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안 좋아하니까 괜히 감독님이 계속 일부러 더 부럽게 부르시면서 놀리셨죠. 그 문소리 배우님께서는 사실 그 두만강 때부터 감독님의 작품을 또 연출자로서 좀 존경하면서 좋아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필름시대 사랑 때 또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이번 작품 제안 받고서는 어떠셨는지. 네, 말씀하신 대로 두만강이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였고 그거 보자마자 이 사람의 전작도 다 봐야겠고 이 사람의 앞으로의 작품도 다 나는 볼 것이다.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근데 또 이창동 감독님과 또 작가 시절부터 또 장윤 감독님이 인연이 있으셔서 말씀도 많이 들었었고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저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풍경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감독님이 하나 만드셨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GV를 하는데 모더레이터를 혹시 해줄 수 있느냐 친구한테 제안을 받아서 그 풍경이라는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 풍경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감독님이 우리는 다 똑같은 걸 보지만 이분이 보는 시각으로 이분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면 달라 보여요. 네, 그리고 그 안에 미적 완성도가 생기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크게 느꼈었어요. 그리고 들리는 것도 똑같은 걸 들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들은 대로 다시 그 귀로 다시 들어보면 영화 안에서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풍경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도 그 소리, 그 이미지, 그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한번 모더레이터를 해드렸던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름시대 사랑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걸 원래 단편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단편 하루 찍자. 그래서 1회차를 찍었는데 감독님이 그 이후로 더 찍으셔서 장편, 굉장히 실험적인 장편 영화를 완성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건 약간 반칙이다.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장편인지 몰랐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혜일 씨랑 촬영장에서 만난 적은 없지만 필름시대 사랑에 따로따로 나왔었거든요. 같이 만나면서 왜 우리는 같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 감독님도 그때부터 혜일과 소리를 주고 시나리오 쓸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네, 그런데 약속을 정말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지키시면서 시나리오를 주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건 내 작품이다. 전혀 고민 없이 같이 하게 됐어요. 진짜 다른 쪽으로 가실까봐 빨리 쓰셨나 봐요. 근데
문소리 배우님이 그 얘기도 하셨고 저도 진짜 공감하는데 그 박해일 배우와 장률 감독님은 딱 붙어 있는 리듬이다. 그건 둘이 비슷하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새로운 어떤 분위기의 전환이나 어떤 부분들을 가져오려면 다른 배우의 영입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문소리 배우한테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이번 영화에서 찾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어떤 결들을 새롭게 만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감독님 생각하셨던 어떤 방향에 그것들을 더해가는 작업을 하셨을 텐데 그게 좀 감독님께서는 배우 문소리를 어떻게 좀 보셨는지 어떤 부분들을 좀 취하고 싶으셨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말을 할 줄 모르고 하여튼 좋았습니다. 문소리라는 배우는 어떤 캐릭터에 갖다 놔도 각종 가능성을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감독으로서 그 행복감은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나도 생각 못하는 그런 리듬들, 각종 리듬들을 다 한 번씩 해보고 감독이 선택하고 너무 하여튼 좋았어요. 기승전 좋았어. 근데 감독님이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 남자들은 좀 머물러 있는데 여자들은 앞으로 전진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나요. 인터뷰에서 하셨던 말씀이셨는데 저는 이제 전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송현이라는 여성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송현이 굉장히 지금 현재는 좀 발목 잡혀 있는 그런 느낌인데 남편과도 이혼을 했고 좀 잘해보려고 했던 남자도 사실은 과거부터 알았던 남자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좀 약간 앞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을 좀 못 받아서 답답하고 그리고 좀 잘해보려는 남자도 어떻게 보면은 썩 괜찮지는 않아요. 자기한테 마음을 열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조그만 영화 속에 나오는 점집 이름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 받는데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 모르는 여자? 그런데 앞으로 분명히 나갈 것 같은 여기서 해답을 얻어서 군산의 짧은 여행에서 나갈 것 같은 여자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 발 빠진 것 같은 것과 나가려고 하는 좀 진취적인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고 송현이라는 캐릭터를 대하셨는지.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이 좀 많았어요. 이 여자가 이럴지도 못하고 저럴지도 못하고 끌려다니고 그런 사람한테 제가 썩 마음이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라는 거죠? 네. 네, 왜 이 여자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사실 처음에는 이 여자를 이렇게 바꿔볼까 저렇게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촬영 굉장히 초반에 감독님이 제가 그렇게 불안해하는 걸 느끼셨나 봐요. 저를 촬영날 아침 일찍 저만 더 일찍 부르셔서 어떤 카페에서 이렇게 티벳 여승이 부른 불교 음악을 들려주시면서 내일 아침 요즘 내가 듣는 노래를 들어보라고 듣는데 굉장히 그 목소리가 평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가 될 것 같은 그런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음악을 나한테 왜 들려주시지? 내가 그렇게 힘들어 보였나? 그런 생각을 듣고 있는데 감독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나는 이제 감독님의 전작들을 다 보고 감독님을 평소 만나지만 감독님이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솔직히 마음속 깊숙이 감추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채워드리고 드려야 된다 이런 사명감이 좀 있었는데 나는 느낀다. 누구보다도 이 여자가 얼마나 아파했고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내 모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진심 어린 말씀이었고 저한테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사람이 굉장히 디테일을 세세하게 모를 수 있지만 그 핵심의 마음을 서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우린 지금은 이 여자가 어쩔 수 없지만 이 고통을 딛고 어떻게 무언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저도 굉장히 크게 했었고 예. 그 뒤로 굉장히 더 감독님이랑 마음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말 길게 해주시지 않아도 그 고통의 핵심을 그게 뭔지 느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떤가요? 저런 건 어떤가요? 이랬을 때 굉장히 서로 호흡이 잘 맞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작업을 했어요. 감독님 크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음악이나 어떤 감독님 영감 받으신 그런 부분들을 좀 들려주시는 편인가요? 이런 디렉팅을 자주 하셨던 편이세요? 티벳 여승의 노래라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그 어떤 거였을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저는 좀 여기 보자 이렇게 영화 현장에서 촬영들과 있어야 무슨 것 같아요. 그 배우들과 이 캐릭터에 대해서 적게 말하자는 편입니다. 아니면 말하지 않는 편이고 왜 그런가 하면 감독이 그 캐릭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면 배우는 거기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느끼면서 그 안에 같이 찾아가는 걸로. 그러면 저도 모르는 거, 배우도 모르는 거. 뭐 영화라는 거는 이렇게 모르는 거 찾을 적에 제일 좀 행복하다 그런 거 있고 캐릭터에 대해서 말을 잘 못하는데 음악을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네, 저는 제 생각에 같이 작업하면서 감독님 훌륭한 감독님이다라고 느꼈던 감독님들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분명히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그림, 원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시죠. 이 씬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이 확실히 있으신데 그것이 거의 99.9, 100에 가깝게 구현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오케이 라고 사고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게 100,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건데 이게 100인데 100이 가까운 걸 내가 눈앞에서 봤는데 듣고 느꼈는데 그렇다면 이 안에 또 뭐가 있을까? 그럼 이건 이렇게 또 갈 수 있을까? 이건 또 저렇게도 갈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계속 무언가를 찾으세요. 한 컷 안에서도 끊임없이 굉장히 탐구하고 찾아가는. 그래서 감독이 원하는 내가 했나요? 이런 재미와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찾아가는 재미. 같이 무언가를 찾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뻔히 예상하던 것이 아닌 것인데 더 빛나는 것을 얻었을 때 그런 기쁨은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네, 이것과는 더 비교가 안 되는 작업의 기분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같이 작업하신 여러 박찬욱 감독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을 막 떠나가는데 그런 즐거움을 작업하시면서 한 작품 한 작품 찾아가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근데 좀 아까도 잠깐 얘기하긴 하셨지만 이 여자가 진짜 한 끗만 잘못 삐끗하면은 본인도 그 얘기 하잖아요. 부산 오면서 이제 나 미친 거 아닐까 이런 얘기 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도 저 여자 좀 정신 나간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감정을 많이 토로를 그 짧은 시간 동안 해요. 뭐 누구한테 기대기도 하고 사실은 뭐 칼국수집의 그분도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서 자기 속내를 드러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감정을 토로하게 만드는 어떤 공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송현이라는 캐릭터한테도 분산이 중요하겠지만 배우로서 이제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느낌 같은 것들도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군산을 가봤지만 거기서 받는 감흥, 저만의 감흥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감독님의 장소들, 감독님의
필터를 통해서 본 장소들은 굉장히 겹겹이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에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보이는 것 같은, 심지어 약간 판타지적인 장면들이 항상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우한테도 남다르게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 시나리오가 처음 감독님이 저한테 주셨을 때는 공간이 목포였어요. 그래서 민떠난 군산항이라는 노래가 들어있지 않고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가 들어있었죠. 저 그 시나리오 볼 때마다 그 노래를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감독님이 몇 번 목포에 다녀오시고 거의 촬영을 하려고 민박집을 막 보시는데 감독님이 영화를 찍고 싶은 민박집을 못 찾았어요, 목포에서. 그래서 목포에서 올라오다가 군산에 들러서 저 민박집을 보시고 그럼 군산으로 다 바꾸신 거예요. 네, 노래를 새로 갑자기 민변한 군산항이 또 듣게 됐죠. 그런데 저는 목포라고 이제 알고 목포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나리오를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목포에 여러 번 아니고 한 두세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진도를 갈 때 목포에 들러서 내려서 간 적도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뭐 차 타면서 또 한 바퀴 둘러본 것 같고 이게 굉장히 뭔가 목포분들 계시면 이건 죄송하지만 그냥 저 완전히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그때 제 마음 상태가 그래서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무언가 좀 쇠해가는 그리고 차갑고 거친 이런 느낌이 많았어요. 조금 무서운 느낌 들었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군산은 안 가보고 가요. 생각을 해보니까 군산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없어요. 근데 촬영한다고 하고 그때 딱 내려갔는데 있고 싶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뜻했어요. 아기자기하고 뭔가 여러 가지를 품고 있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물론 그때 우리 촬영할 때가 5월이야 날씨도 굉장히 좋았지만 뭔가 무서운 느낌, 위협적이거나 이런 힘이 느껴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산으로 치면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 블록블록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훨씬 적합할 수 있겠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알고 군산에 가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훨씬 적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일본식 가옥, 그 민박집이나 그리고 도시 곳곳에 정말 과거의 흔적들 또 그것을 또 가지고 관광 산업화 시키려는 그 노력들 그리고 거기서 또 아기자기하게 즐기는 관광객들 뭐 바다 섬 이런 것들이 되게 목포에서 군산으로 바뀌니 영화의 분위기가 확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군산에서 촬영을 하다가 알았는데 제가 군산에 가봤더라고요. 언제쯤 그걸 알게 되셨어요? 촬영 중간에 알았어요. 근데 군산에 갔던 게 제가 첫 촬영이었어요.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김영호에게 식당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전해주려고 내려간 그곳이 군산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때 영화를 찍는 것 자체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군산에 대한 인상이 전혀 없어요. 그 전체가 다 세트가 오픈 세트였는데 그 동네 자체가 다 영화적 공간으로 저한테 남아있고 되게 옛날 동네였고 그 당시에 그 막 농물이 나오던 여관 우리 숙소 그리고 바로 앞에 그 흙바닥이던 그 공단 식당 이 정도만 기억이 나고 그 첫 촬영에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여관 옥상에서 얼마나 울고 이런 것만 기억이 나지 그거 주변을 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상이 군산이라는 것도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병원에서 민박집 딸이 누워있던 그 병원 실제 조그마한 정형외과인데 그 병원 주인 저 병원 촬영하러 갔다가 마당에서 이렇게 햇볕을 쬐고 계시는 나이 드신 병원 주인 아저씨를 만났는데 할아버지세요 거의.
촬영하러 왔냐고. 아, 네, 촬영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예전에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배우라고 이름이 뭐냐고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소리라고 합니다. 나 문소리 아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세요? 어떻게 영화 보셨어요? 나 영화는 본 적이 없는데 10여 년 전에 아주 옛날에 문소리라는 여배우가 군산에서 촬영을 하고 갔어요. 네, 저 처음 찍었어요. 제가 내려와서 그랬더니 그분은 그 영화도 그때 들어보지 않았는데 그 근처에서 그 당시 군산에서 별 촬영한 영화가 없었는데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아니 뭔 영화래요? 그때 뭐 제목이 박하사탕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잊어버리시고 근데 배우가 누구예요? 설경구 문소리예요? 근데 그건 이름도 처음 들어봤는데 두 이름 다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이상하죠. 네, 설경구 문소리 그래서 배우 이름이 그런 이름이 있구나 하고 이름만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은 쓸 수가 없는 이름이 네. 그래서 너무 놀라웠었는데 그래서 정말 데뷔 이후 너무 오랜만에 저기 다시 촬영하러 간 거죠. 군산에. 가장 큰 충격을 받으신 순간이셨겠네요. 네,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여기 왔었다. 근데 굉장히 감독님 영화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우연이에요. 이런 말이 너무 네. 많이 생각나요. 네, 그때 막 영화 속에서는 그 연변에 누구랑 닮았다고 하니까 막 잡아떼고 이랬었는데, 네. 근데 감독님 진짜 그 군산이라는 곳이 그냥 제가 갔을 때도 아까 이제 배우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감흥을 받긴 했었는데 항상 군산뿐만이 아니라 감독님은 그곳에 가면 경주에 갔을 때도 그 왕릉이 있는 곳에 과거부터 전해져 오는 어떤 기운 같은 거를 좀 탐구하는, 탐지하는 어떤 예지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가봤던 사실 저는 이제 그때 경주 때도 수학여행 때 갔던 데였는데 이 영화로 인해서 다시 좀 충격 어떤 환기를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좀 약간 그 촉이 뭔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겹겹의 층을 좀 이렇게 떼어내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공간에서 시간을 떼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학문적으로는 제가 모르고요. 문 교수께서 설명해 주시면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 공간에 가시면 어떤 느낌이 총체적이세요? 아니면 전체 하나의 느낌이세요? 아니면 여러 시간이 이렇게 느껴지세요? 하나하나? 그건 저도 좀 궁금했어요. 쉽지 이렇게?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근데 좀 꼭 얘기한다면 같이 오는 이 공간에 어떤 흔적에 의해서 아직은 이 공간에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전에 떠났던 사람, 또 이 공간에 꼭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누구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 없어지면 이 없어진 사람들의 흔적들이 같이 있는, 같이 온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혼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저는 이제 그 감독님이 계속 이제 목포에서도 촬영을 결국에 못하시고 군산으로 갔던 이유가 민박집을 어떻게 보면 딱 맞는 민박집을 못 찾았다는 이유도 있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 집이 정말 특이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옛날 가옥 중에는 좀 흔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작은 문으로 들어갔고 좁게 들어간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조금은 좀 미로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지만 옆으로 누가 지나갔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떤 그 기운 같은 게 느껴지는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집을 처음 발견했을 때 군산이어야 된다라는 이유가 더 명확해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도치법적인 구성, 그러니까 군산이 먼저고 서울로 갔지만 사실은 서울에서 군산으로 떠난 이런 뭔가 이 전환되는 것들도 그 집의 구조와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근데 그 집이
그래서 윤영과 송현이 머물렀던 그 방을 제외한 다른 방들은 다른 공간이에요. 어떤 병원의 옆에 방, 그리고 절, 여기 동국사라는 절이 나오잖아요. 그 절의 뒷방,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셔서 그 집, 임박집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그 방이 나올 것처럼 그렇게 사실 영화적으로 구성을 하신 거예요. 그런 좀 복잡함을 원하셨던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영화 재미없는데 비밀을 지키자. 비밀인데. 예, 그런데 그 안에 그 민박집에 들어가면 복도가 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영화 찍을 적에는 아니 박소담 역할하는 그 딸, CCTV 보는 그 방은 이제 소리 씨 여기처럼 CCTV 병원의 어떤 방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복도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돌고 하면 좀 미공? 네, 그런 감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옥상에 올라가서 이상한 발배하는 그 공간이고 올라가면 그렇고 그 공간에서 또 저쪽 보면 무슨 영화에서 나오죠? 탑자를 찍었던 또 옛날 가옥이 음악회도 하고 일본 여자도 지나가는 그 가옥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 마당이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공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마음에 들었다 하면 어차피 그 안에 송현과 윤영 서울에서는 어떻게 서로의 시로다 시로고 남녀가 어떤 공간을 바꿔서 다른 데 가자 하고 충동 이렇게 술 취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공간을 바꾸자 하면 새로운 가능성, 그 사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 두 사람이 그 새로운 공간에 갔는데 더 미련을 빠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공간이 맞겠다. 실제 목포에도 비슷한 공간을 한번 찾긴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무슨 문화재? 이렇게 촬영을 못하게 하는 데입니다. 네, 그래서 부산에 왔는데 약간 맞고 목포에서 찍었으면 그 영화에도 서울 분량의 소리 씨 액션 신 찍는 오토바이 차고 목포에서도 더 많았지 않겠어요? 뭔가 더 큰 활극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면 관객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계속 코믹과 액션이 없어서 관객이 안 드는 건 아니니까. 그 오토바이 정말 다 푸시고 싶었는데 한 대밖에 없었어요. 너무 잘 안 넘어져서 저 되게 한 답답하더라고요. 대밖에 없었어요. 그거 제가 한 테이크를 푸시면 다음 테이크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도의 기술로 백미러만 젖혀지게 이걸 전체를 다 푸시면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 액션이 이렇게 행동으로도 하시고 송현이라는 어떤 여자가 이렇게 울분을 가두어두고 참고 아니면은 이제 좀 인내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그 중국집 장면이잖아요. 거기서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하는 대사, 손모가지 부러뜨린다는 건 누가 썼을까? 저는 이제 감독님이 계속 이제 문 감독님 아니면 문 교수 하면서 아니요, 감독 대본에 있는 대사 그대로 제가 의견을 물어봤다 해서 아니요, 감독님이 초반부터 그렇게 쓰셨고 저는 표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송현의 이상한 지점들은 좀 문소리 배우의 어떤 예를 들면 108배 같은 것도 감독님 108배를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배우님이 좀 하시는 것들을 코치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 오래전부터 이제 아는 사이였고 감독이 종종 뵀었기 때문에 제가 종종 비팔배를 한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고 어느 날 진짜 술집에서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 그 장면이 그럼 연출이 된 거예요? 실제? 그 장면 그렇게까지 기이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자리에서 약간 일어나서 네, 한 배를 한 적은 있어요. 보여드린 적은 있어요. 그게 만약에 이제 제가 그 술집에 다른 이제 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면 정말 볼거리였겠죠. 네, 저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집에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이 영화 보면서 송현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 안에서는 과거의 어떤 내 좀 역사? 나의 좀 약간은 좀 떨치고 싶은 역사를 떨쳐버리러 여행을 떠났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군산으로 왔을 때 이 송현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냥 단순히 개인에 머물지 않고 더 이제 한반도를 아우르는 어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캐릭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아까 좀 우스개로 얘기했지만 연변에서 본 거, 연변 사람 아니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좀 발끈하기도 했었고, 일본 너무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윤영이 또 윤동주 시인 좋아한다며 라고 질책을 하기도 했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나 어떤 것들, 내가 이제 나는 좀 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송현 안에 머물지 않고 나한테도 좀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있고 우리한테도 있는 한국 사람들의 어떤 선입견 같은 것들이 아닐까?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얘기를 하셨고 어떤 부분 배우님도 생각을 하셨는지. 감독님 속옷도 그렇게 쓰여져 있었고요. 별로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이 사람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평소 이렇게 그런 말 하잖아요. 난 그런 거 싫어. 난 이런 건 안 좋아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난 그거 참 좋아. 나 그것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서 상처도 더 많았고 휘청휘청도 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하지 않았었나. 네. 그렇지만 또 여기에서 자란 그대로 이 사회에서 컸으니까 자기가 조선족이라고 오해받는 건 또 싫고 네. 뭔가 조선족을 위해서 같이 집회도 할 수 있고 목소리도 낼 수 있고 이해한다고 하지만 또 조선족에 대한 마음과 제일교포에 대한 마음 또 무언가 다를 수 있고 네. 그 지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실은 왜 그런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는 네. 그런 지점은 굉장히 저도 되게 흥미롭게 보였던 지점인 것 같아요. 군산이라는 여행지에 왔지만 감독님 계속 이제 캐릭터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낯선 땅이지만 고향과 결부시키려는 어떤 것들을 계속 주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감독님 조금만 설명을 더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영화 찍을지 정신이 없이 찍습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찍지 않고 그런데 일상에서 그런 느낌들을 현장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심각한 사람도 아니고. 네, 사실은 아까 이제 문소리 배우님이 박해 씨랑 딱 붙어 있는 리듬이라고 했는데 두 분 다 좀 엉뚱하신 리듬감이 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본격적으로는 박해 배우랑 처음 하신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아니면 잘못던가요? 제가 평소 알던 그대로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허투루 알고 있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구나. 뭐 더 느낄 수 있었고, 뭐 재밌었어요. 서로 그 씬이 시작되면 서로의 연기를 서로가 보여줄 걸 기대하고, 네. 그리고 그것이 만나서 또 무엇이 나올까, 그게 나오는 것들이 서로가 재밌어하고, 네, 그 과정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자주 있지 않는 재미인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어쨌든 그 세 남자가 아니었잖아요. 이제 진짜 어디로 이 버퍼링이 계속 되고 있는데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가 가장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한데, 감독님의 어떤 구성 자체가 그 궁금증을 더 증폭시킨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군산을 앞에 두고, 그리고 이 군산여행의 발단이 된 서울을 뒤로 가져가셨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두 남녀의 앞으로를 또 얘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구성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영화라는 거는 원래 거의 다 이렇게 순서대로 뭐 당연히 감독들은 다 그런 꿈을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로 한번 찍었으면 어떻게 좋겠는가. 이제 그게 거의 이렇게 못하니까 이 공간에 다시 엎드리고 이 공간에 다시 엎드리고, 그 영화 현장을 멋지게는 좀 일상과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 실제는 순서 없이 살지 않습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데 그 영화라는 건 그 영화 매체의 또 매력적 부분이 있다면 편집 과정입니다. 그 편집 과정에는 순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뒤에다 놓고 위에 거 앞에 놓고,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시작하고 중간에서 끝나고, 이거는 편집 과정에서 계속 고민하는 점이 없고, 어떤 감독이라도 다 똑같을 겁니다. 그 순서가 이 캐릭터와 이 이야기의 어느 순서가 제일 맞는가. 네. 보니까 송영이나 윤영이나 계속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 아닌가요? 감독님 그런 말씀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 중간에 있어 보니 어디가 처음이었고 어디가 끝인지 보이더라. 그게 제일 잘 보이는 곳이 중간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끝이 잘 모르겠고 끝에서는 또 처음이 잘 안 보이고 달라져서, 그런데 중간에 있어 보면 그것이 잘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언제든 우리는 중간에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말씀 하셨던 게 기억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게 감독님들 멜로를 좀 본격적인 멜로 하신다라는 그 얘기를 농담처럼 하셨는데, 이번 영화가 그 남녀의 어떻게 보면은 알 듯 모를 듯, 갈팡질팡, 아니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의 중간 지점에서 제일 많이 줄타기를 잘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연애의 감정이 이들의 연애담이 훨씬 더 다가왔던 것 같고, 오랫동안 연기를 하지 않았지만 같이 서로 친구처럼 지냈던 문소리 박해일이라는 배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밀당을 더 잘해서 재미있는 그 연애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는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관객분들께도 마이크를 드릴게요. 더 디테일한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드신 분 먼저 드릴게요. 그 감독님 영화에 보면 이제 항상 고향에 대한 이미지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장이었던 충몽에 대한 이제 영화에서는 뭐 고향 주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좀 많이 느꼈는데, 오늘 이제 봤던 군산 영화에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또 내 고향이 아니라 어머니의 고향, 그리고 우리 그 할아버지의 고향, 조상의 고향,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고향이라는 거 자체를 약간 이제 역사와 혹은 이제 그 정체성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이렇게 담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충몽에서 그렸던 고향에 대한 이미지, 그 그림 같은 이미지와 그다음에 오늘 이제 군산에서 이제 그리셨던 그런 이제 고향에 대한 그 이미지가 어떻게 이제 다르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좀 충몽에는 역시 그 고향에 대한 생각은 그 안에 그 인물들의 캐릭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군산 영화 찍어놓고 지금 제목이 계속 군산 거위를 노래한다. 얘는 또 여기에 캐릭터들의 고향에 대한 이제 그 좀 다른 거는 저 춘몽의 그 한예리 씨 그 캐릭터는 아예 연배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고향에 대한 좀 더 명확하고, 여기에 송년이나 박해일, 윤영이는 실제 그 고향에 대한 좀 명확한 건 없었습니다. 둘 다. 주변 인물들은 좀 있었고, 그런데 윤영이는 군산이라는 공간이 어머니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사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어머니 고향에 갔다 왔습니다. 처음 갔습니다. 그런데 윤영이 송년인데 군산 가봤어요? 갈까요? 하면서 남녀의 가능성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송년이 실제 이 영화 안에서 송년이는 윤영이의 어머니의 고향이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윤영이라는 그 캐릭터는 사랑의 감정이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어머니의 고향의 어머니의 그리움, 그거를 계속 간직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성격상에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둘이 그 군산이란 그 공간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 고향이란 거기에는 좀 충몽보다 좀 더 모호하게, 뭐 예를 들면 그 민숙 씨 그 캐릭터에서 그러니까. 고향은 네. 무슨 고향 지금 그냥 있는 곳이 고향이지. 고향이지. 네, 좀 그 고향에 대한 좀 모호함, 그런 감정을 좀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생각해보면 고향이 지금 거의 없어질 것 같습니다. 타향에서 고향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고향은 지금 다 타향이 된 것 같고, 그런 감정들. 그리고 또 그 안에 송년이란 그 캐릭터의 할아버지 집에도 만주에 갔다 왔고, 큰 집은 또 만주에 있었고, 그럼 이 고향에 대한 이 모호함과 우리의 역사가 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얽힌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감정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갈게요. 저 검정색으로 입으세요. 뒤에서 세 번째. 네, 먼저 영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요, 계속 윤동주 시인의 발자취가 계속 그려졌는데요. 박소담 배우가 맡은 주은이라는 역할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한 윤동주 시인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집에서 안 나오던 주은이
윤영의 어떤 이끌림에 바깥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게 의미하는 건 뭐였을까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영화의 그 인물들, 그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그 공간에서 그 인물이 어떻게 행동하고 왜서 거기에 갇혀 있고, 주은이 그 안에 주은이 그 역할은 그러니까 제일 교포지 않습니까? 주은이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거의 뭐 일본 말만 하고, 근데 그 정진영 그 역할, 그 아버지 역할에 주은이의 어머니가 부부간 싸움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 아버지가 딸 데리고 어머니 고향에 와서 저도 지금 뭐 추측인데요. 뭐 치유도 하고, 근데 당연히 그 스태프들도 물어봐요. 그런데 왜서 민박집에서 들어있는가? 네. 저는 좀 단절된 사람들, 흔히 말하면 그런 자폐증 있는 사람들은 저는 마음속으로 더 소통할 갈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런 공간에서라도 사람을 골라서 소통이라도 해보자는 그 인물을 생각하고 그 공간에서 그렇게 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거는 윤동주 시인과는 연계를 못 해봤습니다. 연계 못하고 어차피 후쿠오카 출신이거든요. 또 윤동주 시인이 또 후쿠오카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찍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주은의 아버지, 민박집 주인, 또 그 사진을 풍경화만 찍잖아요. 인물 사진을 찍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인물을 찍었는데 굉장히 귀신처럼 흐릿하게 찍어놨죠. 저를 한 장 찍었는데 그 사람도 멀쩡해 보이지만 굉장히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여기 갇혀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주은이 윤영과 이렇게 같이 섬 같은 데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분산을 저 혼자 찍다가 한 생각이에요. 누구한테 얘기한 적은 없는데 이 윤영이라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그냥 만나서 이렇게 같이 지내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시를 쓰다가 이제 관조 친구잖아요. 어쨌든 아이덴티티에 나중에 뭐 야경을 보고 싶다거나 거기 뭐 누워있다고 다 시인이 한 짓인 것 같아요. 본인 시인이라고 생각한 아이덴티티가 시인인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시인이 이 사회에서 너무 쓸모가 없는 존재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네. 이 상처받은 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여자한테나 아버지한테나 그렇지만 그렇게 누구하고도 소통하지 못하는 굉장히 단절되어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 시인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수 있지만 닫혀있는 네. 주은의 마음은 이 윤영이 시인이기 때문에 무언가 통할 수 있고 열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그건 사랑인데. 네. 그래서 재밌어요. 지금 이 사각관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많아졌어요. 한 번 할 때마다 약간 2배수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문소리에게 신풍 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들고 계셨어요. 배우님 촬영하시면서 군산에서 혹시 마음에 들었던 곳이나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있으면 궁금하고 이유도 저 계속 그 군산을 많이 걸어 다니는데요. 걷는 걸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 군산 터미널, 아까 우리 처음 영화 시작에 나온 터미널, 버스 터미널 바로 옆에 저희 숙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걸어서 이제 동학사, 백화점 하던 절, 그 절까지 가서 그리고 그 민박집에 있는 그 동네를 한 2바퀴 돌고 네, 촬영하러 가면은 한 1시간이 조금 안 걸렸어요. 한 50분. 그래서 매일 아침 그 걸었던 그 길이 굉장히 기억에 나고 또 하루 촬영을 쉬는 날 감독님이 뭐 바닷가에서 뭐 다른 걸 찍으신다고 하루 촬영을 쉬는 날 혜일 씨랑 같이 큰 호수가 있는 군산에 큰 호숫가를 갔었어요. 그 호숫가를 다 도는데 2시간이 조금 더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호숫가 길이 굉장히 좋았어요. 데이트 코스. 강사 안 해요, 둘이 걷기만 해요. 물 마실래? 그거 한마디 한 것 같아요. 네, 물 마시고. 근데 그냥 그 숙소에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걸으러 가서 처음에는 거기에 유명한 카페에 커피가 맛있다고 그래서 그 근처에 그런 걸 보고 갔는데 그 호숫가 길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길 있죠. 다 이렇게 데크 만들어 놓지 않고 인공 조성되어 있지 않고 옛날 자연스러운 길들이 남아있고 호숫가를 따라 나무들도 달라지고 네, 그곳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한 2번 더 걸으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호수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 큰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도 기억에 남고요. 그 동학사라는 절에 가면 동국사? 뭐죠? 동국사라는 절에 가면 절 건물 자체가 일본식 건물이에요. 일본식 기와에 일제시대 때 지어진 절이죠. 그런데 그 절의 마당에 아까도 보셨겠지만 소녀상이 있어요. 위안부 소녀상이 있고 그 소녀상 뒤에 커다란 돌에 일본 그 불교계에서 이 동학사를 지었던 그 불교계에서 사과문을 써놨어요. 긴 사과문을 써놨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종교인으로서 반성한다는 사과문이었어요. 어쨌든 조선을 침략하고 중국과 전쟁을 벌이는데 군산이 그 일본한테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었고 거기서 종교인들이 그것에 이제 오히려 동조하고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그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던 과거를 낱낱이 쓰고 반성하는 그 글이 남겨져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작은 절이지만 그 안에 그 긴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왜 일본 건물을 지금까지 남겨뒀지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도 품어야 할 역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작은 절이지만 거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저희 찍었던 민박집 바로 한 10m 거리에 초원 사진관이 있어요. 8월의 크리스마스 찍었던 초원 사진관이 좀 관광지처럼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 늘 심은하 씨 이렇게 전신 얼굴 상이 있어서 다들 거기 같이 매일 지나다니는 네 심은하 선생님 이사가 그것도 굉장히 귀엽고 또 그 앞에 소고기 묵국을 파는 유명한 집이 있었는데 허진호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또 우리 촬영장에도 오셔가지고 네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칼국수 명호는 진짜 칼국수 파는데 맞는 거죠? 칼국수
칼국수. 네. 칼국수집. 근데 우리는 네. 거기서 칼국수 안 먹어요. 아, 네. 나는 가만히 먹어. 아, 너무 맛있습니다. 네, 너무 맛있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산의 모든 곳이 인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평평. 그리고 제가 이제 군산을 갔을 때는 그 사실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일본과 한국의 관계,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막 누가 생각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어떤 역사가 이렇게 딱 되게 이렇게 뭔가 단단하게 눌리는 느낌이었다면 아마 지금 군산 보고 가시면은 한중일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오는 그런 느낌이 들 텐데 동북아 역사에 대해서. 맞아요. 동북아 역사에 네. 대해서 정치, 경제, 생각해 볼 수 사회적, 있는 멜로 정세에 영화죠. 대해서. 네. 그래서 그 거기 유명한 빵집이랑 짬뽕집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빵 사서 호수 한번 걷고 짬뽕도 먹고 칼국수도 예전에 먹고 하하라는 영화를 찍었을 때 통영에서 찍었는데요. 네. 그 영화의 공간 그 로케이션 장소들만 이렇게 연결해서 통영 투어가 있었어요. 하하 네네네. 투어가. 네, 맞아요. 그것처럼 분산 투어도 하나 생기면 좋겠네요. 할까요,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코스로 가서 마지막을 그 초원사진관의 그 네, 심은하 씨 얼굴로 끝내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이제 그 군산 여행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가서 질문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받아도 다음 GV에서 많이 해주시리라 믿으면서 오늘 GV는 마치기 전에 잠깐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랑 만나고 대화하신 소감을 좀 들으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군산 이후에 어디로 갈까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감독님 계획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살짝 들려주셔도 다음 여행지 그래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지금 어디 갈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국으로 아마 감독님. 제가 몇 군데 또 추천해 드렸어요. 들어오기 전에. 네. 영화 찍으면서 여러 가지 즐거웠던 기억이 참 많지만 이게 다 우연이야 이 대사가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은 가슴에 남았어요. 예를 들면 신촌에서 신촌 그 거리에서 그 약국이랑 그 집회하고 이런 곳이 신촌이었어요. 신촌 거리에서 찍다가 중간에 잠깐 시간이 남아서 시집을 전문으로 하는 서점이 근처에 있어서 그 서점에 제가 가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서점이 근처에 있어서 중간에 한 2시간, 3시간 촬영 시간이 남아서 그 서점에 가서 일본 시인의 시집을 제가 하나 샀어요. 20억 광년의 고독이라는 시 제목을 이제 다나카와 슌타로라는 일본의 윤동주 같은 분이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시도 예쁘게 재판 나온 게 있어서 예쁜 것 하나 사고 일본, 중국 이러면서 시집을 하나 사는데 일본의 윤동주 그러니까 이거 다나카와 슌타로의 시집을 사서 딱 펼쳤는데 첫 그 시의 제목이 충치. 이게 이건 너무 우연이야. 네. 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상대 배우가 윤영인데 갑자기 며칠 있다 동명영화 감독 이옥석 감독이라는 감독이 전화 와서 선생님 저 영화 찍는 좀 도와달라고 저의 산이 있으면 자꾸만 도와달라고 시나리오 좀 보내보라고 딱 펼쳤는데 그 영화의 여주인공 이름이 윤영이에요. 어머 윤영아 너 여기 있어. 여기 여자 이름도 아니고 남자 이름도 아니고 애매하다고 했는데 정말 이런 우연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저희가 지나가다가 본 점집 이름이 동서남북이었고 동서남북에 들어갔더니 실제로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개의 이름은 사랑이었고 이런 것들도 정말 하루하루 그 우연이라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거거나 가벼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너무 큰 것들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우연을 만끽하시길 바라고 저도 뭐 앞으로 이제 매기도 개봉할 거고요. 점집도 차리시나요? 저는 그냥 약간 좀 난심이란 영화를 예전에 한 번 했을 뿐 신기가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고 뭐 또 내년 3월에 배심원들이라는 영화도 개봉할 거고요. 재판장으로 또 나오시죠. 네, 영화로 또 여러분들이랑 또 우연히 뵙게 되기를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문소리는 신기는 있습니다. 네. 이 영화로 정말 이렇게 약간 주름처럼 이렇게 펼수록 진짜 더 많은 얘기들이 있는 영화여서 들을 말도 많고, 그리고 그래서 좋은 영화를 항상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장르를 그냥 로맨틱 코미디 멜로에 가둬두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입소문 내주시고, 그래서 1주차 이후로 2주차, 3주차, 4주차 계속 와서 감독님과 배우님들 극장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